숨을 쉴 때마다 흙먼지가 폐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서울을 떠나 고향 소도시로 내려온 지 2달. 익숙한 풍경은 낯선 공기처럼 나를 감쌌다. 강준영. 그 이름 석자가 여전히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이곳이라면,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27년 평생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직장 상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나를 옥죄해왔던 그의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다.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지낸 친구 혜진은 내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해준 사람이었다. 읍내터미널까지 마중 나온 혜진은 예전 그대로의 밝은 미소로 나를 안아주었다. 지수야, 보고 싶었어. 서울 생활 힘들었지? 여기서 푹 쉬어. 혜진의 따뜻함에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다. 혜진에게 서울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만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강준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으니까.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서 조용히 웃어주었다. 우리 집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에 있었다.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곳. 부모님은 내가 돌아온 것을 내색 없이 반겨주셨다. 오랜만에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서울에서의 일에 대해 깊이 묻지 않으셨다. 그저 힘들었으면 내려와 쉬는 것도 괜찮다고 짧게 말씀하셨다. 한국적인 부모님 특유의 무뚝뚝함과 자식에 대한 염려가 뒤섞인 말투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만 먹었다. 마을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읍내 재래시장에 가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마을 회관 앞 평상에는 늘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다. 혜진과 함께 읍내 카페에 가거나 근처 둘레길을 걷기도 했다. 혜진은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녀의 눈빛에 미묘한 불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서울에서 내려온 애로 여겼다. 어떤 이들은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살폈다. 서울 생활이 힘들었나 봐? 무슨 일 있었어? 같은 질문을 간혹 던졌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다. 닫힌 공동체 특유의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내며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의 행동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들이었다. 내가 한 말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나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다고 말하면 혜진은 내가 잘난 척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라며 농담처럼 쏘아붙였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불편함을 느꼈다. 혜진은 가끔씩 서울에서의 내 생활에 대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서울에서 남자 많이 만났지? 네가 먼저 꼬셨다는 소문도 있던데? 같은 식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혜진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마을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지수, 서울에서 사고치고 내려왔다며?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 망쳤대.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소문이야 늘 도는 것이니까.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내가 서울에서 문란한 생활을 했고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났으며 심지어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직장을 잃고 도망쳐왔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문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동정이나 호기심은 사라지고 경멸과 비난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읍내 재래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고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갈 때면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멈추고 나를 쏘아보는 것이 느껴졌다. 마을 모임이나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고 고향 친구들은 연락을 피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모님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소문을 믿지 않으셨던 부모님도 마을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야기와 혜진의 교묘한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 부모님께 지수가 서울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사실은 이라며 거짓 이야기를 흘렸다.
혜진은 내가 강준영을 먼저 유혹했고 그에게 집착했으며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다. 부모님은 혜진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 같다. 혜진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부모님은 혜진을 친딸처럼 아끼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야, 서울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내가 먼저 그 남자에게 매달렸다고 혜진이가 그러던데. 아버지 역시 실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아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에게 상사였고 저를 괴롭혔어요. 혜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혜진의 말에 넘어간 상태였다. 내 말은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야, 혜진이가 그럴 리 없어. 혜진이는 너를 제일 걱정하잖니.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남세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마저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다. 혜진은 나를 더욱 몰아붙였다. 지수야, 왜 자꾸 거짓말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인정하고 사과해. 그래야 네가 편해져. 그녀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나의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과거 강준영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던 경험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혼란스러웠다. 마을의 큰 연례 행사, 가을거지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한 해 농사를 축하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혜진은 마을 청년의 총무로서 축제 준비에 열심이었다. 그녀는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축제 준비를 돕자고 제안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이대로 고립되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했다. 어쩌면 축제에서 사람들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오해를 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다. 혜진은 이미 축제를 이용해 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축제 당일 아침,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읍내 운동장에 마련된 축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혜진은 환한 얼굴로 나를 맞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최은서, 혜진의 사촌이자 마을에서 혜진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보였다. 은서는 나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봤다. 축제가 시작되고 공연과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나는 어색하게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피하거나 수군거렸다. 오후가 되자 마을 청년회에서 준비한 순서가 시작되었다. 혜진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이야기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혜진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우리 마을에 서울에서 힘든 일을 겪고 내려온 친구가 있습니다. 혜진은 나를 향해 손짓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는 그 친구가 안쓰러워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혜진의 목소리는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내가 서울에서 저지른 일들, 남자를 유혹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짓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 이야기했다. 심지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그 친구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최은서가 사람들 틈에서 소리쳤다. 맞아요. 지수제 정말 이상해요. 혜진이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런 애가 우리 마을에 있다니. 서울에서 사고치고 와서 마을 분위기 다 망쳐놓네. 당장 마을에서 나가라. 나는 얼어붙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혜진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장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승리감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수치심과 절망감,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힘조차 없었다. 결국 나는 도망쳤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를 뒤로하고 축제장을 뛰쳐나왔다. 하얀 운동화에 흙먼지가 잔뜩 묻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쏟아졌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울었다. 부모님은 축제에 가지 않으셨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엉망진창이 되어 돌아오자 부모님은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폭발했다. 엄마, 아빠, 혜진이가 축제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문란하게 살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난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울면서 혜진이가 그동안 나에게 했던 이상한 말들, 마을에 퍼진 소문들, 그리고 부모님마저 혜진의 말에 흔들렸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준영에게 시달렸던 서울에서의 일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스토킹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결국 직장을 잃고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엄마, 아빠, 혜진이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저에게 상사였고 저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혜진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혜진과의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보여드렸다. 혜진이 처음에는 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점차 나를 몰아붙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강준영에게 시달렸을 때 저장해두었던 그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일부를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문자 기록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혜진이가 어쩌자고 이런 거짓말을. 아버지는 당장 혜진이네 집으로 가겠다며 벌떡 일어섰다. 나는 아버지를 말렸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밤 부모님과 나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부모님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나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셨다. 특히 어머니는 내가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내 마음도 모르고 라며 나를 안아주셨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였다. 종교적인 신념이나 마을의 체면보다 딸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주는 부모님의 모습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진 것이다. 부모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회관으로 가셨다. 축제 다음 날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혜진이가 퍼뜨린 소문이 모두 거짓임을 이야기하고 내가 서울에서 겪었던 일의 진실을 밝혔다. 특히 아버지는 강준영의 협박성 문자 기록 일부를 보여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혜진이 무대 위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이야기했기에 대부분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진과 최은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 혜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고 은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혜진의 편을 들며 나를 의심했고 어떤 이들은 진실에 충격받아 미안해했다. 마을은 삽시간에 분열되었다. 나는 부모님 덕분에 진실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혜진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히 질투나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 혜진은 강준영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강준영과 관련된 거짓말을 그토록 그럴듯하게 지어낼 수 있었을까? 혜진의 배후에 강준영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혜진은 과거 내가 힘들 때 강준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때 혜진은 나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혹시 그때 혜진이 강준영에 대한 정보를 흘렸고 강준영이 혜진에게 접근한 것은 아닐까? 나는 혜진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강준영에게 시달리던 시절 내가 혹시 모를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사용했던 오래된 이메일 계정이 떠올랐다. 그 계정은 강준영에게 차단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그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수많은 스팸 메일과 안부 메일 사이에서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이름이 보였다. 강준영. 그의 이메일 제목은 내가 나에게 한 짓.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준영은 내가 자신을 거부하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쓰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했던 어떤 행동, 나에게는 정당방위였지만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고향으로 내려온 것을 알고 혜진에게 접근했다고 썼다. 그는 혜진에게 내가 어떤 위험한 사람인지, 나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혜진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벌줘야 할 위험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했다. 강준영은 혜진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혜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혜진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여 나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계획을 자신이 설계했다며 비웃었다. 내가 나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아주지. 친구, 가족, 명예. 이제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야. 이게 네가 나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야. 마지막에는 역겹게도 이제 외로워졌을 테니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어때? 라고 덧붙였다. 구역질이 났다. 강준영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망상 속에서 자신이 피해자이자 정의로운 심판자라고 믿는 미친 사람이었다. 그리고 혜진은 그의 말에 진심으로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녀의 불안감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쩌면 나에 대한 미묘한 질투심이 강준영의 조종에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 역시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강준영의 왜곡된 이야기에 공감하여 나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가해자였다. 나는 강준영의 이메일을 캡처하고 혜진과의 문자 기록과 함께 변호사에게 보냈다. 서울에서 강준영에게 시달릴 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려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당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이 강준영의 스토킹과 명예훼손 그리고 배후 조종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강준영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과 법적 대응 절차를 시작했다. 강준영의 이메일이 혜진에게도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 혜진이 만취 상태로 우리 집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였다. 혜진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한지수,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녀는 강준영에게 버림받았다고 했다. 강준영이 그녀를 이용하고 떠났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혜진의 부모님께 연락했고 혜진은 부모님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혜진의 몰락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 역시 강준영이라는 괴물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이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그녀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강준영과 연결된 사람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나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이었다. 진실이 일부 밝혀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했다. 어떤 이들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나를 의심하거나 불편하게 여겼다. 한번 퍼진 소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혜진의 사촌인 최은서는 여전히 나를 노려보며 혜진의 편을 드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배신이 뒤섞여 나를 옥죄는 것 같았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부모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고민 끝에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도피가 아니었다. 강준영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나를 상처 입힌 이 공동체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부모님은 아쉬워하셨지만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떠나기 전날 밤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했지만 약간은 슬픈 식탁이었다. 새로운 도시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낯선 고층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강준영에 대한 공포와 혜진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셨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캐리어를 끄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공기가 나를 맞았다. 서울처럼 북적이지도 고향처럼 한적하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의 도시였다. 미리 구해둔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다. 좁지만 나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고향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다. 논밭 대신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었다. 물리적인 거리가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컸다. 강준영이 이곳까지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혜진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시달릴 일도 없을 것이다. 며칠 동안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쉬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피해자였다. 강준영에게도 혜진에게도 그리고 소문에 쉽게 휘둘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의심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정신을 차리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면접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다행히 실력을 인정받아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직장 동료들은 나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저 능력 있는 디자이너로 나를 대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정상적인 관계였다. 부모님과는 매일 통화했다. 어머니는 나의 안부를 걱정하며 마을 소식을 전해주셨다. 혜진은 여전히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고 했다. 강준영의 조종 사실이 일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혜진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그녀의 부모님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했다. 최은서는 여전히 혜진의 편을 들며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마을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과 싸우면서까지 나를 지지해 주셨다. 그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강준영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변호사는 강준영의 이메일과 과거 스토킹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다. 강준영은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결국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강준영은 나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연락도 금지되었다. 완전히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생긴 셈이었다. 접근 금지 명령 결정이 내려지던 날 나는 법원 근처 카페에 앉아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는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컸다. 길고 긴 싸움이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은 평온했지만 완전히 과거를 잊지는 못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 강준영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혜진의 차가운 눈빛이 생각나기도 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전시를 보러 다녔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혜진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소식은 부모님을 통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강준영의 왜곡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친구가 아니었다.
독성이 강한 관계에선 벗어나는 것이 맞았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단절되었다. 사과한 몇몇 사람들과는 형식적인 연락만 주고받았다. 고향 친구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실망했지만 동시에 이해하기도 했다. 닫힌 공동체에서 소문과 집단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니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뵈었다.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딸의 행복과 안전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예전에는 서먹했던 관계가 이번 일을 통해 오히려 더욱 돈독해진 것은 아이러니였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나를 향한 비난이나 편견 어린 시선이 없었다. 나는 서울에서 사고치고 온 한지수가 아니라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한지수였다. 나 자신